수세기 동안 몽골은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탁 트인 하늘과 극한의 기온 속에서 가축을 쫓는 유목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칸의 통치 이후 공산주의라는 중앙 집권적 계획이 등장했고 이후 자본주의와의 갑작스러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가족관계, 교육, 직업, 심지어 도시의 모습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시골에서는 여전히 게르에 살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서비스도 없는 지역에서 도시 빈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몽골은 전통과 현대를 오가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몽골의 최근 역사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넘어 환경, 시스템, 그리고 삶의 속도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온 역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나라 중 하나인 몽골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세기 동안 몽골의 유목민 생활은 가축, 계절, 그리고 유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광활한 초원에 사는 가족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동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동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유, 고기, 양모는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인근 시장에서 거래나 교환에도 사용됩니다. 삶의 본질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경제 변화, 그리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삶의 방식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르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 생활의 중심입니다. 나무와 펠트로 만들어져 빠르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둥근 모양은 긴 겨울 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에는 측면에 침대가 있고 중앙에는 난로가 있으며 몇 가지 소지품이 있습니다. 모두 소박하지만 가장 혹독한 계절을 견뎌낼 만큼 충분합니다. 가족들은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 1년에 여러 차례 이동하며 말과 낙타가 건물과 물건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단 몇 시간 만에 이주할 수 있습니다. 각 이동은 계절과 지형에 맞춰 계획됩니다. 봄에는 기온이 낮지만 동물들이 더 잘 먹고 목초지가 재생되면서 생명이 깨어나는 듯합니다. 가족들이 암퇴지, 젖을 짜고 어린 동물들을 돌보고 가축 보호소를 수리하는 등 쉴 새 없이 일하는 시기입니다. 햇살과 에너지가 더 많아지지만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구를 갈고 유르트천을 점검하고 여름에 필요한 물자를 정리합니다. 여름은 짧지만 활동적이며 축산물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기입니다. 건조 치즈를 만들고 말젖을 발효시키고 고기를 말리고 장작을 모읍니다. 많은 가족들이 눈이 녹는 것을 이용하여 수원 근처에 유르트를 씁니다. 아이들은 집안일을 돕고 여성들은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는 더위가 매섭지만 밤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방문하고 노점상들과 물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공품이나 음식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기도 하는데 돈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족들은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르트는 보강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저장되며 추위를 피할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낮이 짧아지며 하루하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약한 동물들을 골라 도축하여 몇 달 동안 충분한 고기를 확보합니다. 지방을 끓이고 농축된 수프를 만들고 가축 감시 교대 근무를 실시합니다. 남자들은 일찍 말을 타고 주변을 살피고 여자들은 실내를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눈으로 뒤덮이며 끊임없는 바람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렵습니다. 삶은 유르트 내부 공간으로 축소되고 가족들은 몇 시간이고 난로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남은 음식을 요리하고 옷을 수선하고 때로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텐트 안으로 데려와야 하는 작은 동물들을 돌봅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놀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평화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몸의 회복력과 가족의 단결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후 재해가 여러 지역 사회를 강타하면서 이러한 자연의 순환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혹독한 겨울과
건조한 여름이 이어지는 주드, DUD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동물들이 대량으로 죽고 일부 가족은 가축의 최대 70%를 잃었습니다. 이는 소득 손실뿐만 아니라 식량, 이동성, 그리고 시골에 머물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없이는 유목민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외곽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수십 년 동안 도시는 엄격한 질서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다층 공동주택, 기술학교, 국유공장, 그리고 혁명 영웅의 이름을 딴 웅장한 거리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생활을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실업과 사업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고, 비록 생활은 검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후의 시기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은 획일성의 상징이자 기본적인 안전의 상징이었으며, 여러 세대는 사회주의 시계가 표시하는 일상에 익숙해진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도래는 이러한 구조물들의 많은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보조금은 사라졌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수입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유지 보수가 부족하여 공동 건물은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공공시설은 매각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여러 광장에서 레닌 동상이 철거되었고, 자금 부족으로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는 대조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쇼핑센터가 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낙서와 오래된 정치 포스터로 뒤덮인 허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제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열고 수입품이 임시시장에서 거래되었으며 전직 공무원들은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중고 의류, 패스트푸드,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가판대로 가득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생활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했고, 여러 동네에는 자발적인 상업지역이 생겨나 오늘날까지도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이전 동네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나 용도 구역이 없으며 집들은 임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원래 유르트 주변에 작은 벽돌집을 짓고, 이 공간들은 조금씩 영구적인 거주 공간이 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통제했던 소련식 건물과 달리 게르 동네에서는 각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지만,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적절한 위생 시스템 부족과 같은 어려움도 초래했습니다. 도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때 공원이나 국가기관이 있던 자리에 대형 호텔, 은행,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유리 외관은 새로운 소비와 현대화 시대를 반영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러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졌고, 일부는 고급 차량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낡은 버스를 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여 많은 가족이 도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웅들의 동상 중 일부는 국립박물관 한 구석으로 옮겨지거나 창고에 보관되었지만, 다른 동상들은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들은 미술관이나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거나 아예 버려졌고, 많은 전문학교의 벽에는 빛바랜 혁명 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체제는 변했지만 도시미학은 여전히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시대에는 학교들이 규율, 수학, 공식 역사, 러시아어에 중점을 둔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따랐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교육 시스템은 분열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서구식 모델을 따르는 대학, 그리고 취업 중심의 교육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립기관들이 예산 삭감을 겪었고, 교사들은 충분한 자원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이 과밀하고
교재가 부족하며 현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현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육교가 건설되었으며 일부 교차로에는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오염 감소, 자전거 이용 장려, 도로변 나무 심기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는 당국의 대응 능력을 초과했으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교육 시스템은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문해력은 최우선 과제였으며 모든 시민이 읽고 쓸 수 있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농촌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교사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오지까지 파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어가 의무화되었고 교육과정은 사회주의 가치와 소련과의 형제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붕괴 후 몽골은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를 도입했고 이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집권적 교육 방식은 폐기되었고 사립학교, 국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교육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자유는 증가했지만 이러한 변화는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일부 학교는 이중 언어 교육과 기술 접근성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농촌 지역의 많은 학교는 자원 부족, 난방 부족, 기본 자료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몇 시간씩 걸어야 했고 어떤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전학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집을 떠나야 했고 많은 경우 중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은 교육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교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존중받고 있지만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에서는 교육기관 간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과밀학급과 제한된 자원을 갖춘 공립학교도 있지만 외국 프로그램, 외국 출신 원어민 교사, 최첨단 교재를 제공하는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계층 간의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평등했던 교육은 이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몽골은 다른 많은 아시아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 시대 이후 여성들은 가정, 정치, 교육 분야를 넘어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양성평등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행정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의학, 법학, 교육 분야에서 여성입니다. 오늘날 도시 환경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 상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어떤 여성들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급 노동과 가사 노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육아, 노인 돌봄은 거의 항상 여성에게 맡겨져 있어 경력 발전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제한됩니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축 사육, 착유, 음식 준비, 노인 돌봄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노동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결정은 종종 남성의 손에 달려 있으며 특정 정치, 경제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리더십 역할을 맡거나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을 증진하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그 시행은 고르지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 NGO들이 취약계층에게 교육, 법률 지원, 그리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 범위는 기부금과 일시적인 사업에 의존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는 사회적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디지털 사이트들은 뉴스, 성공 사례, 어려움 극복 사례, 심지어 스캔들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일부 유명 여성들은 가수, 운동선수,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모델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여성의 역할, 아름다움,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대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위성 TV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고립은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의사결정권이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시의 매력과 경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여러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노인들은 규율, 복종, 그리고 관습의 지속을 중시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자유, 개인적인 표현,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자녀가 출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해외 유학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거리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젊은이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성의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고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부족하고 육아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회적 소외나 보호 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 캠페인과 지원센터가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몽골의 사회 변화는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반영합니다. 교육, 여성의 역할, 가정생활의 변화는 일관된 패턴을 따르지 않았으며 농촌과 도시, 세대 간, 경제 분야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존중과 현대사회의 기회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매우 다른 현실이 공존합니다. 도심 일부 지역에는 현대적인 건물, 에어컨이 완비된 사무실,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가 눈에 띕니다. 몇 블록 떨어진 외곽 지역에는 비포장도로, 불안정한 주택,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으로 계획되지 않은 게르 마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도시 생활의 리듬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국가가 겪은 경제적 변화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1990년대 몽골은 갑작스럽게 시장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국유 기업은 해체되고 보조금은 삭감되었으며 국제 무역의 국경이 개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 현상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점은 텅 비었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많은 가정은 물물 교환이나 인도적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인맥, 사업 능력 또는 외화 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불평등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성공 기업가들이 등장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과거 인맥이 있었고 일부는 행운이나 밀수 덕분이었습니다. 중고차가 일본에서 수입되었고 해외 의류 시장이 문을 열었으며 사립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일부에게는 진전을 의미했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금은 가치를 잃었고 임금은 부족했으며 공공서비스는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쌀이나 연료와 같은 현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이주해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외곽 지역의 삶은 더 힘듭니다. 집들은 중앙 난방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족들은 난방을 위해 석탄이나 나무를 사야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24시간 내내 난로를 켜두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어떤 집들은 단순한 텐트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목조 건물입니다.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특정 시기에는 대기 오염이 위험 수준에 달합니다. 고용은 끊임없는 우려의 대상입니다. 도시 경제에서는 비공식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운전기사로 일하고 계약이나 안정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장에는 과일 가판대, 중고 의류, 수입 가전제품, 지역 패스트푸드 등이 있습니다. 각 상인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며 수입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도, 휴가도, 보장된 퇴직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 7일 일합니다.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준 송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친척들이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해외 취업이 실패하면 온 가족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비자를 받거나 필요한 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국 브랜드가 입점한 쇼핑몰, 현대적인 서비스를 갖춘 은행,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들이 외곽 지역의 상황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종종 수입 의류를 입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영어를 구사합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도 있고 사회계층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생활비는 높고 집값은 급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몇 가지 여가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영화관,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콘서트, 전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나 쇼핑몰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젊은이들을 세상과 연결하여 그들의 취향, 생각,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역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